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소설에 대해서 봤고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만 복습을 할게요. 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그 현대시에서 나왔는데 거기 예쁜 그림이 있죠. 한 여자아이가 고양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고양이를 보고 뭔가 블라블라 말을 하면 얘가 시에서 말을 하는 화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시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고, 아니 화자라 하고, 소설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까 서술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품 안에서 전달자,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말하는 일을 시에서는 화자라 그러는 거고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에서는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런데 그 여자애가 고양이를 바라보고 그 고양이가 바로 화자가 시를 쓰게 된 어떤 대상이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트가 그려져 있죠.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느끼는 이런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 같은 것을 정서나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양이와 아이가 다정하게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시에서 벌어지는 상황. 자, 그래서 시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운율이 있다고, 조그만 글자에 운율 있죠. 운율.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운율. 운율을 지닌 함축적인 언어로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이거예요. 운율이라는 것과 함축적인 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요? 시에서는 운율이라는 것과, 아까 소설에서는 갈등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에서는 운율이랑 함축이 중요해요. 자,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 갑시다, 우리. 그래서 운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듬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반복이나 이런 걸 해서 느껴지는 흥겨움. 그래서 너네 시가 소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소설은 줄거리가 있고 줄글이죠. 시는 어때요? 좀 짧고 반복이 되고 리듬이 있어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는 노래고 소설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축적이다. 함축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단어가, 거기 쓰세요. 어떤 단어가 사전에 쓰인 것 이상의 의미로 쓰이는 거. 사전에 쓰인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일 때. 그거를 함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보다 의미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함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시가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와는 조금 달라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시인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가, 사실 소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소설은 줄거리 내용 파악하면 돼요. 근데 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봐야 돼서 여러분이 좀 더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시고, 자, 거기 보세요. 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시는 크게 화자, 말을 하는 화자, 시의 글감을 제공하는 대상,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시를 보고, 대상을 보고 벌어지는 정서,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대상은 보통 동그라미 해보세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 포인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화자라는 게 뭔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자가 뭐다? 말하는 사람이다. 소설에선 뭐였다? 서술자다. 오늘 배웠어요, 우리.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시면 예시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희덕의 귀뚜라미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안. 내 동그라미 해봐. 너네 시에서 나, 내, 우리 이런 1인칭이 나오면 화자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게 보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화자가. 근데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화자가 있기는 있는데 나, 내, 우리 이렇게 뭔가 지정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내라고 나오죠. 지금 내라고.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에 누구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자, 보세요. 화자 누구예요? 나죠, 나. 근데 이 나가 누구예요?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귀뚜라미예요. 거기 채우세요, 네모칸. 빈칸으로 놔두지 말고.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냐면, 자, 지금 귀뚜라미 어떤 상황이에요? 콘크리트 좁은 벽에 갇혀 있어요. 콘크리트 좁은 틈에 갇혀 있어요. 자, 정서 어떤 정서 같아요?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자신의 소망이나 의지를, 그러니까 지금 비록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랫소리를 들려주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 부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됐니? 썼어? 그렇지. 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볼게요.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밤을 깨요. 거기 줄거봐. 그리운 곳. 자, 여기 마음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립다고 말을 하고 있죠. 눈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그럼 화자는 여기는 나, 너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나, 내, 우리가 나오진 않는데 너를 어디에 두고 왔다 그랬죠? 너를 두고 북쪽에 두고 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북쪽에 두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추운 밤에 북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서 뭐예요? 마음은 어때요? 현지야, 이 사람 마음 어때? 아까 뭐라 그랬지? 그리움. 거기 그리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알겠지? 그리움입니다. 자, 이게 이 이용학 이분이 고향이 북한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네 일제시대 이럴 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고향 잃고 떠나야 하는. 그래서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담아낸 시를 많이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봅시다. 5쪽에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있어요. 이 시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시인이 뭐냐면 그때 군사 독재 알죠? 니네 왜 우리나라 독재가 되게 심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는데 한 젊은 부부가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결혼식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몰래 결혼식을 여는데 이 신경림 이분한테 주례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신경림 시인이 주례를 해주고 이 시를 선물로 줬다는. 자, 그럼 읽어보면 거기,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부제가 다른 제목이 어느 이웃의 가난한 청년을 위하여예요.
예. 그럼 보면은,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동그라미 보세요.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얘들아, 모르겠는가? 이랬죠? 모른다는 말 같아요? 안다는 말 같아요? 안다, 그치?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거를 서리법이라고 해. 써놓으세요. 서리법. 서리법이 뭐냐면, 당연한 것을 질문하여 독자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리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질문해서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르겠는가 하고 물음표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네 대부분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긴 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지각을 했어, 누가. 그럴 때, 야! 지금 몇 시야? 이랬을 때, 그 몇 시야라고 묻는 게 선생님이 시간을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라 화가 난 거죠. 너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안다는 말이에요. 가난해도 외로움 감정은 안다는 거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화자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자의 나라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고, 화자는 너와 헤어지고 나서 눈 쌓인 골목길을 걸었죠. 거기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 맞아요. 얘는 동그라미 치시고.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외로움을 모른다? 아니죠. 알죠. X. 외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좀 길죠? 시가 긴데 박목월의 나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한 그루 늙은 나무 줄거보세요. 이게 중심 소재일 텐데 수도승이니까 묵중하게 서 있다. 무겁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이 뭐겠어요? 나무죠. 써놔. 나무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 손님일까 왠지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이 누구라? 나무죠.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동그라미 하세요. 나왔죠, 화자. 내 안에 뿌리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됐다. 자, 그럼 여기서 화자는 여행을 간 사람이지요. 여행을 가면서 나무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본 거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도중에 때를 지어 있는 나무를 봤고요. 5. 화자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길에 수도승을 본 거 아니지요. X. 수도승을 본 게 아니고 나무를 보고 수도승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는 여행에서 나무들을 본 겁니다. 나무. 거기다 나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나무를 기르게 됐죠.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는 걸 뭐라 그러면 성찰적.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찰이라고 얘기해. 거기 아래다가 성찰적이라고 채우세요. 시옷, 지읒, 치읒 돼 있죠? 성찰적. 혹시 못 쓴 거 있어요? 다 썼니? 성찰적, 그치. 잘 채우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화자가 나타나는 방식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사람인지 추측이 거기 적어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사람인지, 그걸 내가 뭐라 그랬지 아까? 거기다 쓰세요. 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자, 거기 쓰세요. 한쪽에.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나, 네, 우리 같은 1인칭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적화자가. 그런데 이런 단어가 없다면 겉으로. 그래서 시적화자는 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 여자아이가 있죠.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건데 여기 이게 뭔가 유령처럼 보이지.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림에서. 자, 그래서 직접 나타나는 경우, 나 혹은 우리 같이 화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직접 드러난다. 근데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숨겨진 화자라고 한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숨겨진 화자. 숨겨진 화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오름쌤 팁 있죠. 시인과 화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시인은 자신이 겪은 얘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요. 화자는 줄그세요.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바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인 자체가 아니라 시인이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끌고 온 아바타, 심부름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역시 문제를 조금 오늘 8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얘는. 8페이지.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얘들아 있잖아.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이 샤갈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시를 쓴 건데 이거는 지금 나네 우리 이게 겉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요. 동그라미 하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읽어볼게요. 왜 나는, 나 나왔네요. 동그라미 하세요. 나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 음탕 대신에 50원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얘들아 약간 시가 과격해. 막 돼지년 어쩌고 약간 좀 시가 과격해 보이죠. 저도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시가 아까 내가 군사 독재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독재해야 할 때, 그럴 때 여기서 왕궁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독재나 어떤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런 거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정작 뭐 별거 아닌 일,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약간 그렇게 좀 속상해하는 내용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나타나지요. 예, 동그라미 하세요. 나라고 아까 나왔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설렁탕집 주인에게 옹졸하게, 그러니까 정작 큰 일에는 얘기를 못하면서 괜히 설렁탕집 주인한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됐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 시는 짧으면서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되는 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시가 뭘까 했는데 이 짧은 두 줄에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섬이라는 게, 거기다 써봐. 여기서 섬의 의미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렇게 있지만 섬은 어때요, 여러분? 건너가야 되죠. 직접 이렇게 다가가기 힘들죠. 저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가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이 다가서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지하철이라든지 SNS 이런 데서도 곧잘 많이 소개되는 시 중 하나예요. 섬. 네. 그러면 직접 나타나지 않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보세요. 정의성의 길인데, 봐봐. 아버지는 내가, 나왔네요. 내가, 동그라미 해봐. 내가. 네, 내가. 법관이 되기를,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셨고, 가난으로 평생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쩌다 시에 눈 뜨고 애들에게 국어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모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약간 정의성 시인의 자기 얘기를 좀 한 거 아닌가. 그쵸? 자, 화자가 직접 나타나지요, 얘는. 나 해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은 부모님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과 시인이 됐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인데, 자,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 내어던지고 떼구른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내쉬고, 그리고 또 달다단 따끈한 감주가 술이죠. 술이나 한 잔 먹고 싶다 생각하는 네, 나오네. 동그라미 네.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외로움 동그라미 외로움. 딱 나오네. 자, 화자가 직접 나타나죠. 여기 나타납니다. 화자가 나타난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흰 바람벽을 보며 외로워하고 있다. 외로움. 외로움이라고 써놔. 외로움.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거기다 쓰세요. 나비예요. 아무도 나비에게 수심, 바다의 깊이를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거기다 쓰세요. 여기서 흰 나비가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예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쉽게 말해서 얘는 겁이 없어요. 현실을 몰라요.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 공주처럼, 거기다 쓰세요. 뭐뭐처럼, 뭐지 이거? 뭐뭐처럼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 공주처럼 지쳐서 들어온다. 자, 화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시는 뭐냐면 나비가, 연약한 존재가, 거기다 쓰세요.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냉혹한 현실에 던져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냉혹한 현실이 바다인 거고 약한 존재가 나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날개가 절었어요. 바닷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냉혹한 현실이 있잖아요. 세상의 현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그래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좀 작품들로도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볼 때 일단 잘 모르는 시가 일단 나왔어도 하실 일이 뭐냐면 난의 우리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겠죠? 유호야, 누구 찾으라고? 시적 화자. 시를 딱 봤을 때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시의 주제가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작업이 시적 화자.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누구고 서술자가 누구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설도. 됐죠? 자, 그러면 작품을 좀 볼게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꺼내야 되겠다. 어머, 안 꺼냈나? 잠깐만. 안 버렸는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저 찾아야 되죠. 오호. 그럼 미안해요 얘들아, 인쇄 잠깐만 할게. 선생님이 그걸 인쇄를 안 해놨나 보다. 자, 빨리 인쇄할게요. 혹시 뭐 화장실이나 물 마시려면 다녀와도 돼요 지금. 아유, 이런 실수를. 네.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죄송해요. 인쇄를 해놓은 줄 알고 죄송하고요. 자, 봅시다. 자, 몇 쪽이냐면 44쪽이거든요. 3월이라고 나와 있죠. 오규원 해서 3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딱 지금이네요. 그쵸? 3월. 여러분, 3월 하면은 봄의 시작으로 보죠. 우리가 바야흐로.
그래서 이 시도 뭐냐면 겨우내 묻혀있던 이제 눈도 녹고 새롭게 봄이 파릇파릇하게 벌어지는 어떤 아름다운 장면, 그거를 나타내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얘들아 있잖아. 그리고 시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공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읽어보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럼 거기 3월 5기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즉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에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침.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점심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다시 아침. 그래서 뭐냐면 쓰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다시 아침, 다음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거를 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에 대해서 묻는데 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근데 얘들아 실제로 봄에 눈이 내리기도 하죠. 예.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이랬습니다. 얘들아 하얀 이불 자, 하얀 이불이 바로 눈이거든요. 그래서 A는 B 똑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유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유법이 뭐냐면 두 대상을 똑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법 쓰였다? 은유법. 자, 그래서 은유법은 두 대상을 똑같다. 자, 하얀 이불이랑 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 대상을 아예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은유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들 아닌 게 아니라 산에 하얀 눈이 덮여 있으면 마치 못 덮고 있는 것 같겠어요. 옷이나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 거기다 쓰세요. 잠이 들었다는 뭐냐면 얘들아 산과 들이 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의인법이에요. 그러면 의인법은 뭐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쓰였어요. 지금 은유법 쓰였고 의인법 쓰였어요. 됐니?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얘들아 나직나직은 이렇게 낮게 흐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음성상징어라 그래요. 흉내내는 말.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 다음에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자장가처럼. 얘들아 보세요. 자장가처럼. 뭘까요? 자장가처럼, 뭐뭐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직유법이라 그래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그래서 세 가지 다 나온 겁니다. 비유 그 중에 직유, 은유, 의인. 그래서 너네 비유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거를 끌어오는 거를 비유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빗대어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끌어와서.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의 세 종류에 직유, 은유, 의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유는 아까도 얘기했,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런 거고, 은유는 A는 B, 두 대상이 아예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연결어 여부예요. 연결어가 있으면은 직유고 없으면은 은유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뭐 노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도 잠잔다, 뭐 이렇게 조금 사람처럼 다정하게 표현한다든지 감정을 표현하면은 좀 의인법이라고 봐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듯, 시간의 경과죠.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표현합니다.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에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그냥 어떻게 됐냐면 거기다 쓰세요. 눈이 모두 녹았음. 그러니까 얼어있던 그 눈이 녹은 거예요.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처럼, 뭐뭐처럼, 얘도 뭐겠어요? 직유법. 얘들아, 우리 자고 나서 이제 이불에서 나오는 애들은 어떨까요? 에너지가 넘치겠지. 아닌가?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나? 여기서는 좀 후자인 걸로, 실컷 자고 일어난 걸로.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얘들아, 파란 싹들도 일어나 있다. 이것도 뭐겠어요?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됐니? 그러면은 그 옆에 45쪽으로 가보셔서 주제 별표 좀 해봐. 주제 먼저. 3월에 느끼는 봄 풍경의 아름다움이다. 특징,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준다. 그래서 이런 소리, 흉내내는 말을 쓰면은요, 운율이 생겨요. 뭐 아까 나즉 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비슷한 문장 구조가 그거 봄눈이 내리더니 해가 떠오르더니 잠이 들었다 걷어가 버렸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생동감이 느껴지는 자연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생동감. 그 다음에 시각, 청각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5번에 시간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과 분위기.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서, 예, 그래서 비유가 세 가지 다 쓰였죠. 직유, 은유, 의인. 그래서 거기 핵심 시어에 하얀 이불, 은유법 동그라미 하시고, 하얀 이불이 하얀 눈을 빗댄 표현, 은유법. 그 다음에, 자장가처럼 직유법 동그라미. 아이들처럼 의인법과 직유법. 네. 됐지? 그래서 은유, 의인, 직유 다 쓰였다. 은유, 직유, 의인 다 쓰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야, 어떤 게 직유법이라고 여기서? 이 시에서. 그 시에서 어떤 게 직유법인지 얘기 좀 해줘봐. 아이들처럼, 자장가처럼. 어떤 거? 자장가처럼, 아이들처럼.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 다음에 현지야, 은유는 어떤 거야?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됐죠? 네. 46, 47쪽 좀 우리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같이 맞춰보자. 소리가 낮은 거 뭐라 그랬죠? 아까? 나즉. 그 다음에 자장가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처럼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지규법.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그게 이제 눈이 녹았다는 거죠. 이불을 걷었다는 게.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다음에 4번.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X. 다음에 봄눈 내린 날의 풍경. 아침, 점심, 저녁. 맞아요. O. 6번. 파란 싹을 보고 잠자리에서 뛰어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봄의 살기와 생동감. X. 새싹. 그 다음에 해와 다음에 거기 7번은 됐고, 그쵸? 7번, 8번은 됐고, 문제가 잘못된 것 같고.
9번. 이 시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죠. 다음에 10번. A의 표현 방법. 얘들아, 아까 나직나직이나 쫙은 원래 그 문법으로는 맞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쓰세요. 문법으로 틀려도 허락하는 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적 허용.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맞춤법을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운율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아쉬움은 아니에요. 그쵸? 아쉬워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이 5번. 얘들아, 그 다음에 7번, 8번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중에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네. 그쵸? 얘들아, 해가 7, 8번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봤어. 그 문제 아래에 다른 보기, 나는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네요. 둘 중에 고르는 거죠. 자, 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2번이죠. 이불을 모두 그러니까 이불을 걷어간 녹인 주체니까 2번이 맞는 거고 1, 2 중에 8번은 뭐냐면 2번이에요. 다양한 시각이나 청각 등을 나직나직 이런 거 써서 시의 분위기. 그래서 둘 다 답은 2번이네요. 이해 갔죠? 1, 2 중에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를.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쏘리.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가 있어요, 뒤에. 자, 얘도 간단하게. 내용이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얘들아. 이것도. 나이덕 시인의 하늘의 별 따기 한번 보시면 재밌는 시야, 얘도 나름대로. 너네 어떨 때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유호야, 유호는 어떨 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 좀?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 윤지 들어봤어? 어떨 때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사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요?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가능한 일이나 하기 힘든 일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는 대화체예요. 딱 읽으면 아는데 엄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설득해요. 아이는 엄마한테 별 따다 달라고 쪼릅니다.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때로는 저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게 아름다울 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저 별 좀 따주세요. 저기 저 별 말이지. 초승달 가장 가까이에서 반짝이는 별. 물론 따줄 수는 있어. 나무 열매를 따듯 또 별을 따줄 수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 건 사람들이 참았기 때문이야. 따고 싶어도 모두들 꾹 참았기 때문이야. 그래도 하나만 따주세요. 지금부터 눈을 꼭 감고 열세렴. 엄만 다 방법이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눈 떠봐. 자, 별. 에이, 이거 돌이잖아요. 거봐. 별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시들어버리지. 별을 손에 쥐고 싶어도
사람들이 참고 또 참는 건 그래서란다. 좀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나요, 여러분? 자, 일단 이 시는 거기다 쓰세요. 첫째 줄 보면 엄마 저 별 좀 따주세요 이러죠. 거기다 쓰세요. 엄마와 아이의 대화예요. 엄마와 아이의 대화로 펼쳐져요, 이 시는. 그래서 아이의 소원이 뭐예요? 거기다 쓰세요. 아이의 소원. 별을 갖고 싶어요. 물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별 말이지 초승달 가장 가까이서 반짝이는 별. 그랬더니 물론 따줄 순 있어. 나무 열매를 따듯 뭐뭐 하듯. 이거 뭘까요? 직유법 써봐. 뭐뭐 하듯 직유. 나무 열매 따듯. 얘들아, 나무 열매는 쉽게 따죠. 또 별을 따줄 수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 건 사람들이 참았기 때문이야. 따고 싶어도 모두들 꾹 참았기 때문에. 거기다 쓰세요. 인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그래도 하나만 따주세요 이랬더니 지금부터 눈을 꼭 감고 열세렴. 엄만 방법 있거든 해서 이제 셌더니 이제 눈을 떠봐. 자, 별. 에이, 이거 돌이잖아요. 동그라미 보세요. 자, 엄마가 애한테 뭐를 내밀어요? 돌. 근데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별똥별 같은 거 있죠. 운석. 떨어지면 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별이라는 건 뭐냐면 쓰세요. 별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싶고 원하는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에 비해 돌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가볍게 생각하는 대상이에요. 썼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쓰세요. 이거 좀 쓰시고, 물론 옆에도 있긴 할 거예요. 옆에 그 49페이지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너네도 혹시 저도 그랬던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동경하고 뭔가 로망이고 갖고 싶고 그랬던 거 있잖아. 근데 막상 그런 거를 내 손에 넣었거나 내가 이루었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던 거죠. 예를 들어 내 최애가 있었다. 내가 되게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 유명 인사를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뭐 되게 성격이 별로던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든지 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건을 되게 갖고 싶어서 막 돈 모아서 기껏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실망스럽더라든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엄청 노력해서 내가 그 꿈을 이뤘는데 내가 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임용고시 힘들게 봐서 선생님이 됐는데 막상 교실 현실에 가니까 막 완전 너무 힘든 거죠. 애들이랑 부딪히고. 이거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원하던 거는 하늘에 있어서 만지지 못할 텐데 막상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은 실망하거나 되게 이제 현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봐. 별은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시들어 버리지. 거기다 쓰세요. 실망할 수 있다. 실망할 수 있다는 거. 별을 손에 쥐고 싶어도 사람들이 참고 또 참는 것은 그래서란다. 자,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때로는 건드리지 않고 존재하는다.
그 자체로 두었을 때 더욱 빛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굳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건들거나 해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마치 우리가 뭐 자연의 일부를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놨을 때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동심 같은 시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의 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옆으로 가보세요. 거기 옆으로 가보시면 자, 아이가 엄마에게 거기 상황 보세요. 아이에게 뭐 따달라고 졸라요? 별 따달라고 졸라요. 주제 별표해 보세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대상도 그걸 소유하는 순간에 훼손되거나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특징,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쓰세요, 운율. 별과 돌을 대조해요. 엄마와 아이가 뭐를 나눈다고요? 대화.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아이는 엄마에게 별을 따달라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만류한다는 게 막죠. 말리는데 아이가 또 졸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돌을 주죠. 그래서 실망한 아이에게 별은 땅에 내려오는 순간 거의 줄 그세요. 돌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별과 돌을 대조했다고 나오잖아요. 유호야, 별은 세 가지 그 뭐래? 읽어봐 한번 그 네모 세 가지. 멀리 있음. 그 다음에 윤지야, 돌은? 오케이.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과 돌의 의미를 잘 알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해주세요. 50, 51쪽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죠? 제가 얘기를 안 해준 게 있네요.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쪽에 써주세요.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거를 추상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추상적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별 있죠? 예를 들어서 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동경하지만 가지기 쉽지 않은 존재.
보세요. 얘는 눈에 안 보여요. 그쵸? 얘는 추상이에요. 근데 얘는 눈에 보이죠. 이런 거를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를 뭐를 끌어오죠? 비둘기. 이런 것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상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동경하고 가지고 싶지만 뭔가 따로 있을 때 아름다운 존재고, 돌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고 막상 가지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는 존재를 돌의 상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과 돌을 상징했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 OX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 풀었죠? 다 같이 못했어도 저랑 해볼게요. 자, 별과 돌을 뭐 했어요? 대조했어요. 차이점을 대조. 2번 시상 흐름은 아이의 반응, 엄마의 반응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상징이란 내가 여기 뭐라 그랬죠?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 느낌을,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거는 눈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OX입니다. 엄마는 아이와 대화하고 있죠. 맞아요. O. 별의 의미를 다양한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라서 X. 6번 아름답거나 가치 있는 대상은 소유할 수 있을 때가 아니고 때로는 따로 있을 때. 그래서 X. 7번 별의 상징 의미 이 두 중에 뭐겠어요? 1번, 2번 중에. 1번이죠.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 8번은요. 상징을 쓰면 뭐냐면 전하려는 것을 다양하고 인상 깊게 소개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의 답은 2번이고. 자, 9번 문제. 대조. 뭐와 뭐가 대조됐죠? 별이랑 돌. 그 다음에 디귿. 대화와 형식. 그 다음에 일부러 얘들아, 둘도 원래 둘이 아니고 둘이죠. 똑도 똑이 아니고 똑이거든요. 얘도 시적 호용이 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쓰인 4번입니다. 답은 4번. 10번 기역이 나타내는 의미. 기역이 별이지요. 별은 뭐냐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겠네요. 소유했을 때가 아니지요. 그대로 두었을 때고. 11번 상징하면 뭐가 좋으냐면 5번입니다.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는. 됐죠?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과제랑 좀 내주고 마무리 할게요. 예, 녹화하는 거 좀 끄고. 네.